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길 잃은 야당 거목 김대중에게서 길을 찾아라. 아무로부터 피맺힌 심령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패입니다, 여러분. 국민 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얘들아, 어머니시다. 큰 절 올려라. 엄마. 어머니. 여보, 보고 계시오? 이 날을 당신께 꼭 보여주고 싶었어. 사랑하오. 홍일이, 홍업이 훗날 당신을 봤을 때에도 너그럽지 않을 아이로 키우겠어. 여보, 보고 계시오? 보고 계시냔 말이오. 1961년 5월 14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국회의원. 이틀을 그렇게 인제에서 보내고 5월 16일 당당하게 서울로 금이 환영할 계획이었다. 그날 아침이었다. 의원님! 의원님! 아유, 조동지, 어쩌고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아유. 서울에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뭐시오? 쿠데타? 라디오 뉴스 켜봐요. 네, 의원님. 미국은 이번 군사 쿠데타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장면 내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리대사 마셜 그린과 유엔군 맥그루터 사령관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은 장면 내각을 지지하고 있다. 이 쿠데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싸! 자네도 지금 들었는가? 예. 미국이 장면 정부를 지지한다고 한 것 자네도 들었는가? 아무렴요. 이 쿠데타를 일으킨 놈들 전부 총살시켜야지. 그러나 섣부른 예단이었다. 미국은 얼마 안 있어 박정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전에 윤보성과 장면은 실각하고 말았다. 그리고 국회는 해산됐다. 형님, 저 돌아왔어요. 돌아왔냐? 국회 등록은 하고 왔냐? 아닙니다. 결국 군사혁명위원회가 막은 거구만. 7년의 고생 끝에 얻은 의원직이었는데 자리에 한 번 앉아보지도 못한 채 그걸 뺏겼으니 이 얄궂은 운명을 어찌할꼬. 집에 틀어박힌 채 김대중은 낙담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경찰이 김대중을 체포해 형무소에 수감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용케 잘 빠져나가는구만. 탈탈 털면 안 나올 거라고 믿나? 횡령 이야기 자꾸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하시오. 여기 자료가 다 있어. 5분 후에 그 기세등등한 눈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는군. 당신이 받은 자금 그리고 준 자금 뭐야 이거? 이봐 수사과장. 예, 검사님.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야? 김대중이 받은 돈, 준 돈 이거 서로 바꾼 거 아니냐고. 왜 준 돈이 더 많아? 그거 제가 여러 번 본 겁니다. 확실합니다. 당으로부터 받는 활동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내 돈 저금에 털어놓은 것도 죄라면 구속하시오.
이런 젠장할 놈의 군인 놈들, 이런 되지도 않을 사건을 수사하라고. 좋아. 그럼 이건 뭐야? 그건 또 뭐시오? 남로당에 자금을 제공했지. 6.25 때 날 죽이려 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고? 내가 그렇게 넉넉하단 말이오? 말장난하지 마! 말장난이라니 근거를 대고 추동하도가! 1949년 2월 이 사람 이름 보이지? 이 사람에게 돈을 대준 적이 있던데. 그 사람은 내 친구 친형이오. 서울로 가는 여비가 없다 해서 빌려줬는데 그게 어떻게 남로당 자금을 대준 거란 말이오? 이 친구가 바로 남로당 이 당원이야. 사람이 남로당원이지 내가 알고 돈을 줬다는 증거 있어? 이 친구 대변인답구만. 말 하나는 아주 끝내주는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애초부터 그랬던 일 아니겠어? 안 그렇습니까? 김대중은 풀려났다. 남들 감옥 갈 때 혼자 거리로 나왔지만 감옥이나 거리나 다를 바 없었다. 김대중은 정치정화법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무직으로 장래에 희망도 없었다.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하루 새빵살이를 하는 초라한 가장으로 추락했다. 이때 그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희호였다. 이희호의 자서전 동행에 나와 있는 기록이다. 우리는 1951년 피란지 부산에서 처음 만났다. 그와 나는 살아온 환경과 행로가 반이했다. 20대 중반의 잘생긴 멋쟁이로 사업 근거지를 고향인 목포에서 임시 수도 부산으로 옮겨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이후 그를 연후의 모임에서 또 만났다. 고향 사람 소개로 회원이 된 그는 토론에서 늘 조용히 듣는 편이었다. 운명의 힘이었던가 아니면 지금 말로 코드가 맞았는지 누구에게나 친절한 내가 누님 같았는지 나와는 말을 잘했다. 가끔 교회 감천을 걸으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 소동과 정치 파동을 함께 분개하기도 했다. 항상 독서에 열중하는 사람답게 그는 해박했다. 그때 나는 내 진로를 두고 와병 중인 사람과 유학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때였다. 그러다가 나는 결국 미국 유학을 선택했다. 그러다가 1959년 여름 끝자락 차용회를 보내고 난 뒤였다. 어이, 혹시 부산에서 뵀던 이효 선생 아니십니까? 김대중 씨.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네요. 이 서울이 수복됐으니까 그렇겠죠. 정치에 입문하셨군요. 벌써 3번째 낙서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힘들어 보세요. 부인은 안녕하시고요. 또 아드님과 따님은 뭐 그렇죠. 그러잖아, 이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곧 있다가 멕시코로 세계 YWCA 대회를 나가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지구를 한 바퀴 돌고요. 내년에나 돌아옵니다. 어쩐지 마음이 쏠려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녀는 1960년 2월 초에 돌아왔다. 그리고 6월쯤 김대중이 4.19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기사와 함께 그 사이에 부인과 사별했음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 아름다웠던 부인과 어린 자식들, 그리고 혼자 된 그가
참 안 됐다고 생각했다. 명문가의 딸 이희호. 그녀는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도 못 나오고 게다가 상처한 뒤 단칸방에서 아들 둘과 사는 호랍이. 이희호는 이런 김대중과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 김대중, 참 당신 인생도 얄궂어. 인생이 얄궂어서 나를 구속하려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구속할 수는 없지. 당시 혐의는 이런 거야. 인제 보궐선거 때 호별 방문한 거. 이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알지? 이것이요, 증거가 있어? 아니 뭐야? 증거? 증거 없죠. 나는 그런 일 한 바 없습니다. 김대중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체로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이었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목적은 유력한 야당 대변인 김대중에 대한 구속이었다. 그를 포구령 제6호로 구속해 조사했지만 기소할 만한 건이 없자 다시 떼지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한 것이다. 이번에도 별다른 혐의가 없어서 8월 5일 구금됐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됐다. 김대중 씨 맞습니까? 이번엔 또 군인이요? 내 집 앞에서 무슨 볼일 있다고? 설마 나를 잡아가려는 것이오? 김상돈, 조중서 씨 아십니까? 그 민주당계 인사들 친하지는 않은데 모르지는 않소. 반정부 음모 혐의가 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무엇이요? 김대중이 이제는 순순히 불지.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냐고? 내가 쿠데타를 했어. 헌법을 파괴했어. 쿠데타! 지금 박정희 의장님을 비꼬는 거야? 너를 조사하려면 이 박정희 그분부터 조사하라고. 단언컨대 나는 반정부 운동을 한 바 없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구속도 무력화됐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이 된 나는 불과 3일 만에 자격 상실이 됐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을 괴로움과 쓰라림을 되씹으며 가까스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도리 없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자 경관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체포되어 형무소에 갇혔다. 체포 이유는 여당 간부였으니까 여러 가지 부패 사건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혐의였다. 나는 약 석 달 동안을 형무소에 갇힌 채 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내가 갇혀있는 동안 정부와 민주당의 많은 간부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혁신계 인사들이 감옥에 갇혀졌다. 체포된 혁신계 인사들은 아마도 1000여 명은 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로이 행동하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공산주의자와 똑같은 탄압을 받았는가 하면 많은 인사들이 사형당하거나 징역형을 받았다. 김대중은 이렇게 풀려났다. 그러나 할 일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이희호를 만났다. 김대중 씨, 그러면 요즘은 뭐 하세요? 놀지요.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국회의원 자리인데 운명을 탓하지 않나요? 운명이 그런다고 매번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희호 씨. 네, 김대중 씨.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와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때는 1962년 3월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의 일이었다. 이희호의 이력은 정말 화려했다.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를 졸업했고 미국 램버스 대학에서 사회학을 수학하는가 하면 스케렐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해방 뒤 대한여자청년단 총본부 외교국장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여성문제연구원 발기인 및 상임간사, 이화여자대학 강사, 대한 YMCA 연합회 총무를 지냈다. 한국 여성 지도자의 표상이었다. 그런 이희호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YWCA가 뒤집어졌다. 여성 지도자로서 난다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YWCA. 간부들부터 김대중을 만나보겠다고 했다. 김대중의 사람됨을 보겠다는 것이긴 한데 실은 김대중이 흠집을 잡아내서 결혼을 막으려 했던 심산이 컸다. 이호 씨와 제가 결혼한다면 문패에 제 이름과 이호 씨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 걸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씨, 이제는 돌아가세요. 예, 그럼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대중 씨.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질문이 너무 드셌어도 이해하세요. 아이고, 진땀이 났습니다. 군사 정권이 저의 과거를 탈탈 털어 조사할 때도 이렇게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이희호 총무. 네. 이 결혼 안 됩니다. 이 말이야, 선생님.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 남자 아이가 둘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니, 병든 가족 줄줄이. 다른 건 말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결혼을 못할 이유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반듯해요. 생각도 건전하고. 그런데 그 결혼 안 됩니다. 불행이 눈앞에 보여요. 이 총무님. 김 간사는 왜? 저도 총무님 결혼 반대합니다. 김 간사는 왜 반대한다는 거야? 총무님이 지금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가정사에 얽매여서 할 일을 못하시면 YWCA로선 큰 손실입니다. 김 간사까지. 저도 김대중 씨는 참 좋은 분으로 보여요. 하지만 결혼이란 현실이잖아요. 총무님은 무슨 일이든 깔끔하게 해내시는데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에는 장사가 없을 것 같아요. 총무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게다가 초혼이시잖아요. 김대중 씨는 재혼이고. 딱 잘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여성운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정치인 김대중 씨와의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김대중, 그 인물됨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들 아세요. 이희호의 훗날 회고다. 남편은 그 당시에는 정치정화법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무직으로 장래의 희망도 없었다. 새빵살이를 하는 초라한 가장이었다. 어머님과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고 어머님은 몸이 안 좋은 데다 누이 동생도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또한 어린 사내아이가 둘이나 있었다. 그런데 거기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훗날 내 결혼 상대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결국 이유는 단 하나. 김대중, 그 인물됨에 끌렸습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으로 가기로 했다고 모두에게 설명한 기억이 난다.
김대중과 이희호는 1962년 5월 10일 조향록 목사의 주례로 결혼한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서법 3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적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골기군 만세.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직후 실권자가 된 것은 아니다.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중 자신을 견제하는 이들을 몇 차례 제거, 숙청하는 식으로 권력의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런 박정희가 1963년 2월 돌연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 제가 이제부터 제시하는 시국 수습을 위한 국외 방안을 각 정당이 수락한다면 나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십시오. 정치 보복은 안 됩니다. 감동받지 않을 국민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12개 정당 대표와 7개 사회단체 대표 27명의 제야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소위 민정불참 선서식이 거행됐다. 그런데 일주일 뒤 그는 말을 바꾼다. 현 시국은 과도기입니다. 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정이 4년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국민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금지됐던 정치 활동이 1년 7개월 만인 1963년 1월 1일부터 재개됐다. 김대중의 발을 묶었던 족쇄도 해체됐다.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도연 전 신민당 위원장은 범야당 결성의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김병로, 이인, 전진안 등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군사정부도 당을 만들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중앙정보부는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이 탐났다. 우리가 당을 만들면은 김대중 의원 그때 공화당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은 박정희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김대중 선생의 미래는 펴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어려움, 고초 앞으로 잊으셔도 됩니다. 비단길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기회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내가 거역한다면? 만약에 유감스럽게도 때를 놓친다면 앞으로 다시 8년 동안 정치 활동이 묶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1년 반 백수 생활을 해보니 죽겠죠? 그래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도대체 왜 실속도 없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협력한다. 나는 민주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부라고 국민들한테 말해왔죠. 그런데 어찌 손바닥 뒤집듯 돌아서서 공화당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내가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변절자라고 손가락질 할 테니까 당신들한테도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오. 그러니 나를 움직일 생각이랑은 않는 게 좋을 거요. 김대중 선생,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당 아닙니까? 변절이 아니라 발전으로. 이보시오, 김 선생! 김 선생!
여보세요. 김 선생,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어제도 그제도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니 오늘도 마지막 기회란 말이오? 김대중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잘났나? 네가 이 정권에 밑보이면 뼈를 추릴 수나 있을 것 같아? 이 양반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두고 보자, 김대중. 여보, 누구예요? 중종이요. 아직도 당신을 못 끌어들여서 안달이에요? 아니, 그리고 중정요원이 왜 공화당 창당 일에 나서지요? 글쎄 말이오. 나 참 듣기로는 이 중앙정보부장이 인물 영입에 나선 것 같은데. 그 중앙정보부장은 놀랍게도 훗날 DJP 연대의 한 축인 김종필 씨였다. 김종필이 정보부 국장을 보내 김대중을 회유, 협박에 나선 것이다. 그런 김종필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후 첫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국정의 동반자가 됐으니 그의 말대로 이런 일은 참으로 역사의 통렬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서 공동정권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각정부를 출범시킬 겁니다. 단일화의 합의는 지금까지 우리를 짓눌려왔던 지역적 대립 혹은 계층 간의 대립, 여러 가지 대립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변인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다시 민주당 대변인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씨가 공화당에 입당하고 공화당 총재 겸 대통령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그때는 1962년 8월 30일입니다. 그런데 9월 1일에 박정희 씨는 장군에서 퇴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쿠데타 후에 제정한 국가재건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은 군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만약 박정희 씨가 공화당에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퇴역부터 하고 입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재건 특별조치법, 이 법으로 숱한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박정희 씨의 공화당 입당은 무효입니다. 김대중은 명석했다. 그의 말에 공화당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결국 공화당은 부랴부랴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것이 박정희가 김대중에게 위협을 느낀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김대중이 이거 뭐하는 놈이야?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잊지 않겠어. (1963년 4월)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 새빵살이는 더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김대중 이희호는 국민주택 한 채를 전세내어 입주했다. 이곳은 바로 동교동. 이 동교동 집은 김영삼의 상도동과 더불어 한국 야당, 나아가서 한국 정치의 두 축이 됐다. 이보, 이 문패 보여요? 김대중, 이희호. 아니, 내 이름도 문패에 넣었어요? 부부는 동등해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남녀가 유별하고 남편을 하늘이라 믿고 따르라고 가르치던 그 시대에 더욱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 문패를 단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성서합니다. 이 무렵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쿠데타 주역 박정희에게 대권을 빼앗긴 때였다. 그리고 총선이 있었다. 제6대 국회의원 총선. 군정 2년 9개월에 이어 민선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나 집권 여당이 된 공화당은 기세가 등등한 반면 야권은 풀이 죽어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총선을 맞았다. 김대중은 강원도 인제에서 선거구를 목포로 옮겼다. 1954년 처음 출마하여 기껏 5위 기록한 뒤 10년 만의 귀향이었다. 한지가 어떻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곳 호남은 박정희 후보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말하자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윤보선보다 여당 후보인 박정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49.9% 대 33.8%였어요. 근데 전체 득표율을 보면 박정희가 46.6, 윤보선 45.1%였거든요. 불과 15만 표,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목포가 만만치 않네요. 게다가 우리는 야당이고 차문석 후보의 공화당은 관을 배경으로 하는 여당입니다. 경찰은 야당만 감시하고 관은 여당 후보 지원에 나서고 모종의 지령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린! 큰일 났습니다! 아니 큰일 무슨 일? 우리에게 해물이 찾아왔어요! 빨리 말해보시오. 글쎄, 목포 경찰서 정보반장이 집권당의 선거 비밀 진영을 폭로한 겁니다. 선거 종반이었다. 공화당이 일선 경찰서에 부정한 행위를 지시한 것을 목포경찰서 정보반장 나승원 경사가 그 비밀 지령을 폭로한 것이다. 백중지세이던 여론이 김대중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였다. 13개 항목에 걸친 상부의 비밀 지령, 바로 이 문건입니다. 이 비밀 지령은 한마디로 김대중 후보 낙선 전략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중단하십시오. 김대중은 22,513표, 공화당 차문석은 1,973표로 11,540표 차이, 즉 더블 스코어의 승리였다. 김대중의 감회는 남달랐다.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 때 목포에서 참패하고 인제에서 3번 선거를 치러 일확일당의 곡절을 겪고 그나마 당선 이틀 만에 의원직을 빼앗긴 이래 절치부심 9년 만에 고향이나 진배 없는 목포에서 당선된 것이다. 김대중은 당선됐지만 야권은 참패했다. 나승원 경사의 비밀지령 폭로에도 지역 단위의 관권 선거와 물량 공세가 계속된 데다 윤보선의 민정당 그리고 민주당 등 야권 후보의 난립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총 투표에 32.4%밖에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75개 의석 중 110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선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화당 공천으로 출마한 전 자유당 계열 유력자들이 모두 당선됨으로써 공화당이 이승만 정권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는 날개를 달았다. 쿠데타의 너울을 벗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장관님 부르셨습니까? 거기 소화제 좀 줘. 왜 국회만 오시면 소화제를 찾으시나 싶습니다. 혹시... 그래. 오늘 김대중이하고 맞닥뜨리잖아. 국회 김대중이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아주 그냥. 김대중은 의정 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강요들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전을 전개했는데 빈틈없는 근거와 예리한 질의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쩔쩔매고 동료 의원들 사이에도 명성이 높아져 갔다.
박정희가 느끼는 위협감도 커져갔다. 시킨 것을 왜 제때 못하나? 그게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서. 김대중이가 트집 잡아서 그러는 거야. 이 나라 대통령이 김대중이야. 김대중이라는 한 사람한테 모두가 휘둘리고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고. (1964년 4월 21일) 한국 의정사에 한 가지 기념비적 기록이 생긴다. 민주당 김준현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 비밀 회담을 통해 일본 자금 1억 3천만 달러를 수수했습니다. 일본 놈들 돈이나 받는 정권, 그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뭐야? 야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짓거리도록 여당은 뭐 했나? 당장 구속시켜. 일벌 100개 하란 말이야. 알았어? 박정희는 속이 탔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국민들이 겪은 고초의 대가를 자기들 주머니 속에 챙겼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사실 여부를 떠나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야기했다. 혼비백산한 정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국회에다가 김준현 의원 구속 동의안을 내놓는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 이효상은 거침없었다. 오늘 회기 마지막 날이긴 한데 김준현 의원 구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신청입니까? 네, 맞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간략하게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그럴 수 없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준현 의원 구속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머, 김대중 의원 봐요. 벌써 3시간째예요. 2시간만 더 지나면 회기가 넘어가서 김준현 의원 구속을 막을 수 있어요. 금시련이 죽겠다. 계속 받아 적어야 해서. (1964년 4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선 김대중은 5시간 19분에 걸친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의사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김준현 의원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의석에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또한 김준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삼척동자도 하는 저명한 인사고 그 용모 사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주할 우려도 없고 도주하더라도 어디가 숨을 데도 불행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75명 국회의원 누구나가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까도 부연했다시피 우리 국회의원 권위입니다.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는, 말하자면 헌법과 형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 것이란 이런 원칙이 거역된다. 비록 육체적인 몸은 김준현 의원 혼자 형무소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174명 스스로가 우리의 묘혈을 판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형무소에다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로서는 여기서 하다가 쓰러지면 좋습니다. 쓰러지는 대로 하는 거고. 밥 먹고 합시다. 의석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대중 의원 당신 뭐 하는 거야? 국회 혼자 전선했어? 국회법을 보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 어딨어? 법이요! 다 보고 왔어요. 아무리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동지들께서 그러셔도 지금 발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야당을 존중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면 제가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회의를 국회법을 오용해가지고 또 당초에 없었던 지호권을 가변 도중에 붙여서 저한테 발언을 중지시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의장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발언을 속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장의 직권으로서 중지하시고 하단하시기를 명령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해 주세요. 마이크 놔주세요. 계속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좌석에 앉으십시오. 내려가시고 조용히 하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국회법을 어기고 발언을 중단시켜? 김대중 의원이 뭐 잘못을 했어? 아니 언제까지 원맨쇼를 봐야 돼? 아 김대중 의원 당신 말솜씨 최고야. 이제 됐어. 내려와. 김대중 의원께서 도저히 의장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나요. 발언 보지고 표결하는 법이 어딨나? 그래 통과시켜봐라. 해도 무효야. 국회의장 이효상은 김대중의 발언을 제지시키고 곧바로 김준현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회기는 넘어갔고 따라서 구속동의안 표결은 불발로 그쳤다. 김대중은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장 원내 발언으로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는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높였다. 곧 총선이구만. 명심하시오. 그동안 나를 궁지에 모은 김대중이 또 국회에 들어와서 설치는 꼴을 볼 수는 없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20석의 의석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김대중 하나만큼은 절대 당선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카카. 명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야당에게 안 넘어갔을 리 없다. 김대중 동지, 어떻게든 김대중 동지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다는 말이 있어요. 김 동지, 그만큼 우리 신민당은 김 동지가 필요합니다. 낙선되면 우리에게는 20석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타격이 있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전국구로 나오세요. 아니면 관건 부정선거를 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서울로 나오시던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전국구나 서울 대신 목포에서 나오겠습니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 박정희 공화당은 총력을 기울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이미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을 3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해야 하고, 아울러 최대 정적을 누르는 식의 총선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공화당은 득표를 위해 들놀이, 친목회, 동창회, 화수회, 부인계 등을 벌이게 하고 타월, 비누, 수저, 돈봉투를 돌리는 등 3.15 부정선거를 뺨치는 광범위한 부패 선거가 거침없이 자행됐다. 김대중 지역구에 대한 관권 부정은 더할 나위 없이 기승을 부렸다. 선생님. 김건. 왜? 할 말이 있어? 박정희가 선생님을 무척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정권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신민당 강경파의 공격보다도 이성적이고 대안이 포함된 선생님의 공격에 힘겨워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 이런 공격이 가장 무섭고 위력적이지. 절대 오버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가자고.
나 대통령이요. 아유, 예, 저 김병삼입니다. 육군 소장 출신의 전 최신부 장관 김병삼. 전남 진도 출신인 그는 고향에서 출마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박정희의 부름을 받는다. 목포에 나가시오. 목포라니요, 카카. 진도와 목포는 생활권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김대중을 꺾어야 한단 말이오. 그걸 해낼 사람은 임자밖에 없어. 실타는 있는 대로 지원할 테니까 목포에 나가시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진도에는 후보 등록만 해도 당선이었는데 김대중 같은 거목하고, 아니 그 김대중이하고 싸울 것 같으면 박정희 지가 나오지 왜 나보고. 아이고. 뭐라고? 김병삼이가 총에 맞아? 강도한테? 이제 강도한테 맞았다는 게 이 김병삼 씨의 주장이긴 한데. 주장이긴 한데라니. 뭐 또 숨기는 사실이라도 있다는 거야? 아이 참, 이 김병삼 후보가 목포 출마가 부담스러워 자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겁쟁이. 그깟 김대중이 하나 못 맞서고. 좋아. 김병삼과 김대중이 아니라 박정희와 김대중의 싸움이 되도록 해주겠어. 목포 시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화당의 김병삼 후보가 당선된다면 목포 경제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고 대학까지 짓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포가 겁나게 발전해 볼겠네. 윤 아빠, 안 그래요? 나가 지난번에 박정희를 밀어버렸구만. 그라제. 같은 시각 김대중의 유세 현장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살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긴다면 이 김대중이가 이기는 것뿐 아니라 목포 시민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데 혹시 삼선 개헌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 아니 영구 집권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이 소식을 접한 박정희. 김대중이 이 못된 놈, 나를 능멸하려 들어. 내일 전부 장관들 소집시켜. 그러면 오늘 밤 서울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국무위원들 전부 목포로 오라고. 목포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전국 10대 도시에 들 정도로 번창한 지방 도시였으나 박정희 정권의 차별 정책으로 크게 낙후됐다. 김병삼 후보와 공화당은 이 점을 역이용해 김대중이 당선되면 지역 발전이 될 수 없지만 김병삼이 당선되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무지갯빛 공약을 내걸었다. 항구를 정비하고 공항을 만들고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업자가 많은 목포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솔깃한 공약이었다. 이 드라마는 백무연 글그림, 만화 김대중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지금까지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피 앰비셔스, 극본 연출 김용민,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였습니다. 대하 드라마 김대중,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